그래서 영국에는 외부에서 몰려온 이민 난민들이 또 EU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영국의 하청 일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본토인들이 한국처럼 경쟁력을 상실해서 지방에 가면 전부 펍 같은 데서 대낮부터 술이나 먹는 신세로 전락했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영국이 자동차도 자기 브랜드가 없잖아요. 세계에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 대 지방 이구 대립이 시작되었고 지난 2016년 브렉시트 투표에서 지방의 반란이 런던을 이겨버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정치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어쨌거나 투표를 해서 그렇게 됐으니 영국이 이후에 이제 EU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영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꽉 닫힌 사회인가 하면 지금 귀족이 없다고 하지만 영국은 철저한 신분 사회라는 걸 우리가 영국의 각종 영화들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런던을 소재로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영화.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영국의 다 상층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올드 오크 같은 영화에 보면 영국의 쇠락한 지방 도시에 난민 이민들이 이렇게 스며들고 그 속에서 그 지방 도시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나 다니엘 브레이커 같은 영화에 보면 영국의 복지 제도가 얼마나 고장이 나 있는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던 영국의 이 복지 제도가 그야말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료주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제가 봤을 때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포퓰리즘이 낙후된 동독 지역부터 휩쓸기 시작해서 지금 서독 지역까지 이제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멀지 않아서 우성향 포퓰리즘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갈 거다. 유럽에서 가장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속성이 강했던 스캔디나비아 3국, 그래서 페비앙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복지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도 지금 이 거구가 득세를 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냉철한 민족이라는 네덜란드에도 지금 거구가 득세하고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의 일당이 자유당인데 원내 일당이 이 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따지기 좋아하고 이해타산이 밝고 그리고 또 이 기존의 여러 변화하는 체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수용이 가능한 네덜란드에서 지금 거구가 일당이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네덜란드가 알게 모르게 한 번씩 놀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지상 천국 같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숨이 막히도록 꽉 막힌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다. 그런데 꽉 막힌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층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을 가려운 데를 끌어주는 이 거구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구가 전 세계에서 계속 성장해 갈 거다. 그래서 이제 거구라는 부분에서 가졌던 모순점, 지금 유럽의 거구의 일부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보면 그들이 반난민, 반이민을 하고 EU를 축소시키자, EU에 탈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과거에 유럽이 연대했던 최소한의 공유점, 파시즘 국가의 공동으로 대항해서 싸운다는 이것조차도 흔들고 있는 것은 저는 큰 잘못이라고 봐요. 프랑스의 거구, 독일의 거구, 영국의 거구, 또 네덜란드의 거구 등이 푸틴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것은 일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우성향 포퓰리즘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각자 도생을 추구하고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외국인, 난민 등의 혐오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 그리고 무슨 국제기구, 국제적인 연대에 신경 쓰지 말고 돈도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반세계화, 폐쇄 경제, 반난민, 반이민, 이웃 통합 반대 이런 데다가 주로 신경을 쓰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요소들이 푸틴 같은 파시즘으로 유럽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까지 우호적인 부분을 보이는 모습은 현재의 유럽의 우세형 파퓰리즘이 수정해야 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파퓰리즘의 가장 취약한 속성이 뭔가 하면 각자 도생을 너무 많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유럽의 그런 고립주의, 미국의 고립주의가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됐어요. 우리만 잘 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게 기존의 우성향 파퓰리즘이 고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난민이나 이민을 반대하고 국제기구나 이런 부분에서 소극적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생존적 위협 앞에는 순망치 않의 이치로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의 우성향 파퓰리즘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국민연합이나 스페인의 복스라는 거구가 있죠. 자, 공통점이요. 이 주거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강화, 교육이나 보육이나 요양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강화,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강화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확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난민 이민에 반대한다는 정도를 가지고 소수 원내 정당이 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집권 정당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포퓰리즘이 어떻게 이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다 뻔하죠.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보육, 교육, 요양 문제 등에 대해서 또 외노자 정책에 대해서 또 그대 플랫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놓은 거예요. 대중적인 이 의식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파퓰리즘으로 가게 되면서 기존의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하던 공공서비스의 확대, 주거나 교육이나 보육이나 요양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은 다 공공서비스의 확대, 큰 정부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복지의 확대, 이것도 큰 정부의 영역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외노자들이나 이 세계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거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약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 대중들이 원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대중이 원하면 전통적으로 자의 가치든 우의 가치든 관계없이 다 수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성향 포퓰리즘이 출구를 확보했고 이제 집권이 가능한 대중적인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서 일찌감치 스포 15조와 5+3 정책을 내세우면서 포퓰리즘 정당을 지향했던 혁명 21은 많은 대중들의 외면과 또 기득권의 탄압 속에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자, 그걸 보면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무지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세계의 선진국들은 다 우성향 포퓰리즘으로 가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좌성향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이재명이는 좌성향입니까? 우성향입니까? 우성향이 아니라 좌성향 포퓰리스트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후진국입니까? 그만큼 한국이요, 모순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에 대해서요,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 제가요, 한국형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좌파다,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무지에서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포퓰리즘은요, 지금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구라는 용어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